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다녀왔다. 빌어먹을 우리 집 경제 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해 복학도 하지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다. 내친 김에 찰밥통 공무원을 꿈꾸며 공무원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주말 일찍부터 도서관에서 열공하다가 점심 먹고 잠깐 귀에 이어폰 꽂고 도서관 앞마당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난 또 도서관마다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로또 맞는다 뭐 이런 종류의 아주머니인가 했다. 그런데 얼핏 보니 생각보다 젊었다. 많아봐야 30대 중반쯤? 한눈에 봐도 큰 눈망울에 눈에 띄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배우이자 미스코리아 출신의 한성주님을 닮은 듯한 서구적인 왔고 도서관 다른 벤치 옆에 학생들에게도 명함 같은 것을 나눠주더니 나한테까지 다가와 건네는 명함을 보니 보험사 설계사. 전 학생이라서 보험 들 돈도 없어요. 학생은 뭐 다치거나 병에 안 걸리나요?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더니 사탕꾸러미랑 뭐 적성검사 테스트 같은 심심풀이로 보는 일글거리를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젊은 아주머니도 보험 영업 많이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고 도서관 학생들에게까지 보험 아주머니가 명함 돌리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없는 건지 좀 안 돼 보인다는 생각마저 살짝 들었다. 아마 도서관 인근에 시장도 있고 자잘한 가게가 많으니 그쪽을 공략하다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낚으려고 들렀구나 추정했다. 다음부터는 안 보였는데 어느 날 일요일 저녁 보니까 이 아줌마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보험 아줌마가 영업은 안 하고 왜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것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요일 저녁에 와서 뭐 정리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서로 아는 체를 안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점심시간에 나와 도서관 옆 시장통 분식집에서 칼국수를 혼자 먹으러 갔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나랑 마주보면서 혼자 수제비를 먹는 여자가 있었다. 근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 아, 그 아줌마. 아줌마도 나를 기억하는지 살짝 웃었다. 아줌마가 먼저 아는 척했다. 아, 그 학생이네. 공부하다가 나왔나 봐요. 네. 난 얼른 먹고 피하려고 했다. 지긋지긋한 보험 아줌마들의 영업근성을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일부러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 그러더니 새로 나온 좋은 게 있다면서 학생들 용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면서 뭐 무배당 어쩌고 이런 카탈로그 내 앞으로 내밀며 보여줬다. 순간 무지막지하게 짜증이 났다. 내가 있어 보이는 스타일도 아닌데 이 아줌마가 왜 그런가 했더니 생각해보니 내 시계가 좀 좋은 거라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나 보다 아줌마가 자꾸 그걸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학생, 전에 명함 준 거 있지요? 네. 꼭 보험 안 들어도 좋으니 재무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나 이래봬도 경영학과 나왔어요. 지방대지만. 네. 그리고 나서 내 전화번호를 따갔다. 휴학하고 홀로 지내며 공무원 공부하는 나나 혼자서 수제비 먹는 그 보험녀나 둘 다 안쓰럽고 짠하긴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도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고시원에서 생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가며 지내고 있었기에 한창 나이에 나도 많이 외로웠다. 특히나 여친도 없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 진짜 일요일 저녁마다 도서관에 나타났고 내 눈에 자꾸 띄는 것이다. 집이 근처라고 했다. 그녀를 보면 왠지 없던 기운이 생기고 설레이기까지 했다. 이후 징그럽게 날 아는 척했다. 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그냥 한번 싸구려 보험은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친구 누나가 보험 영업하는데 꼭 좀 들어줘야 한다고 징징거렸다. 며칠 조르니까 착한 엄마가 정그러면 상해보험이라도 하나 들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군데? 전 얼떨결에 창식이라고 대답했다. 대학교 친구라 엄마는 몰라요. 어느 날 한 2주 정도 일요일에 그녀가 안 보이길래 도서관에서 공부도 안 되고 심심해서 문자를 날려봤다. 보험 관심 있음. 시간 나면 한번 도서관 들르기 바람. 칼국수 먹던 도서관 남학생하고 날렸다.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다. 언제 갈까요?
저녁 5시에 도서관 앞마당 경비실 옆 3번째 벤치로 오세요. 목련꽃 많이 핀 쪽입니다. 라고 날렸다. 늦어서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더니 네, 그럴게요. 답장이 왔다. 난 그 시간 돼서 배낭 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걸어오더라. 눈화장도 살짝 하고 아직은 쌀쌀한데 조금 짧은 치마를 입고 오셨다. 여기 말고 우리 어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우린 시장통 한 구석 다방인지 커피숍인지 하는 곳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내가 뭐하냐. 아주머니 정성 봐서 그런 거니 그냥 어디 가서 얻어 터지면 안 되니까 싸구려 상해보험이나 하나 들어달라고 했다. 보험료 되게 고마워했다. 무슨 보험 영업을 도서관까지 찾아다니면서 죽기로 해요? 라고 물어봤다. 뭐 실적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이번에 잘못하면 잘릴 것 같다고 하더라. 사회생활 많이 안 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다고 하더군요. 농담 삼아 그럼 남편은 뭐 하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청약서에 사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마디 던졌다. 보험 든 기념으로 저녁. 아니 술 사주세요. 잠깐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다. 대신 제가 친구들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게 실적 올려야 하는 보험료 근성인가 봐. 암튼 저녁 사준다고 해서 옆에 시장통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다. 반주로 소주 한 병을 시켰는데 자기는 안 마신다고 해서. 그래도 술자리에서는 최소 3잔은 마셔주는 게 고객에 대한 기본 예절이라고 우겼다. 이 아줌마 소주 몇 잔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도서관에서 보던 보험 아줌마를 야심한 밤에 밖에서 보니 약간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진짜 다소곳한 미시 같아 보였다. 갑자기 이성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웬 술을 그렇게 마셔요? 소주 2병 시켜서 내가 거의 1병 반 먹고 이 아줌마가 반병 정도 먹었다. 아줌마 성격은 그래도 꽤 활발했다. 유머도 있고 뭐 보험영업소에서 늙은 남자 소장이 껄떡댄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다. 집에 가자고 일어서는데 약간 휘청했다. 뇌숭이 아니라 술이 진짜 약한 것 같았다. 그날 이상하게 난 그냥 헤어지기가 싫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노래 한 곡 부르고 갈래요? 하고 이 차를 제안했다. 다음에 가요. 아잉, 고객이 가자는데 하고 내가 약간 삐지는 듯 장난을 쳤다. 아, 진짜 가야 하는데 하면서 주저하더라고.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시간을 보고는 딱 1시간만요 이러더라고요. 막상 옆에 지하 노래방 갔더니 내가 처음에 1-2곡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더 많이 부르는 거다. 혼자서 필받아 춤추고 탬버린 치고 아주 난리가 났다. 나도 술도 취하는데 사이키 조명에서 이 아줌마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냐. 그래서 이 아줌마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슬쩍 안았는데 이 아줌마는 별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노래 부르는데 열중을 했다.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갑자기 휙 돌아서서 나를 보면서 뺨을 꼬집는다. 얘가 어른들 흉내 내고 있어 이런다. 찬바람 씩 부는 반말. 내가 약간 쪽팔려서 나도 어른인데요? 뭐 이랬다. 그랬더니 다시 뺨을 꼬집는다.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내가 무슨 객기일까. 보험료 눈을기는 모습. 샤이키 조명 아래 발그스레한 얼굴을 보니 갑자기 금용기가 났다. 신나는 댄스 음악에 맞춰 막무가내로 부비부비를 해버렸다. 그리고 한 3분 정도 흘렀다. 보험료가 잠시 동안 나를 보고 눈을 흘겨 쳐다보는데 큰일 났다 싶어 잔뜩 쫄아 있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의외의 동물이었다. 난 따게 한 대 맞고 잘못했어요. 종신보험 가입할게요. 이러려고 했는데 보험료의 말은 뜻밖이었다. 하도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나쁘지 않네. 눈은 흘겼지만 화난 표정은 아니었다. 너 앞으로 나 누나라고 불러. 하면서 툭 치고 쿨하게 헤어졌다. 내가 오버하긴 했다. 술기운도 있지만 외로웠기도 했을 것이다. 휴학생의 공무원 수험중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에 갔다. 그날의 여운이 오래 남았다. 그 후 도서관에서 일요일마다 밤에 잠깐 들렀을 때도 그냥 쉬고고 헤어진 게 다였다. 또 며칠인가 지났다. 그날은 교정직 준비하는 친구랑 둘이서 신세 한탄하면서 도서관 옆 시장통에서 술을 마시고
흙수저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하다 헤어졌다. 마음도 울적하고 여친도 없고 혼자 집에 가기도 뭐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냐면 그냥 느낌이 남편이 없는 여자거나 이혼녀 아닐까 생각이 물씬 들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상냥한 목소리로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저기, 정태 총각까지 말하고는 곧장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였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약 20분 후 그녀가 나에게 문자가 왔다. 나 회식 중인데 너 내 남편인 척하고 10분 있다 나한테 전화 걸어봐. 이러는 거다. 대충 짐작이 갔다.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분위기상 못 빠져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런 차에 내가 전화를 한 거다. 10분 뒤 내가 다시 전화해서 장난기 있게 당신 지금 몇 시야?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워. 옆 사람 들으라는 듯 오렁찬 목소리를 냈다. 옆에 남자들 여자들 목소리도 들리고 시끌벅적했다. 아, 미안해요. 지금 갈게요. 쩔쩔매는 척 하더라고. 그리고 좀 취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곧장 그녀에게 문자를 남겼다. 혹시 만날 수 있음 도서관 앞으로 와요. 내가 슬슬 도서관 앞마당 벤치에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보험녀가 진짜로 왔다. 대학생처럼 청자켓 입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많이 취해 보였다. 자기네 영업소 회식인데 자꾸 못 가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보고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가야 한단다. 이대로 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온 김에 나랑 한 잔 더 해요 했더니 안 된다더라. 그럼 기분 전환이라도 하게 노래방이라도 가요. 사실 난 그날 그녀와의 부비부비가 너무나도 인상적이라서 노래방을 더 가고 싶었다. 그녀가 날 좀 쳐다보더니 그래 이번에도 딱 1시간이다. 우린 또 그 노래방에 갔는데 그런데 그날과 달리 이 아줌마는 상태가 꽐라 직전이었던 거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이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리면서 노래방에서 캔맥주까지 마셨다. 그날도 그녀랑 브루스 추며 노래 부르다가 부비부비를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노래방을 나왔다. 뭔가 아쉬웠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리고 나온 기분이랄까.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시간도 늦었고 내가 보험녀에게 어디 공원 가서 캔 맥주라도 한 잔 더 먹자고 졸랐다. 보험녀 목소리가 많이 꼬였다. 그러면서 또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아까우니 누님 집에서 맥주나 한 잔 더 하죠. 안 돼. 난 설계사고 넌 고객이잖아. 내 예감이 맞았다. 난 보험녀가 어딘가 정상적인 남편이 있는 가정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 그거 혹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 대사 아닌가요? 했더니 그녀가 깔깔깔거리며 한참을 웃더라. 그리고는 그럼 우리 집 가서 딱 1시간만 있다 가는 거다. 그녀가 걸어가는데 휘청휘청 하길래 옆에서 자연스레 부축을 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5분도 안 걸렸는 것 같은데 긴장이 되어 그런지 침을 몇 번을 삼켰는지 모른다. 어느 컴컴한 골목길 주택 대문으로 들어갔다. 방 한 칸에 작은 거실이 있었다. 집은 좁은데 비교적 깨끗했다. 그리고 혼자 산다고 했다. 가족에 대해선 더 묻지는 않았다. 요즘 사연 있는 여자들이 뭐 어디 한두 명인가. 날 집까지 데리고 갔으니 이 아줌마도 약간은 정신줄을 놓고 싶은 것 같았다. 그리고는 자기 팔자가 참 기구하다고 했다. 5살 난 딸이 본가에 있는데 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너 안 가니? 갑자기요? 아직 1시간 안 지났는데. 그리고 시간도 늦고 택시비도 없고 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가면 안 돼요? 안 돼 이러는 거다. 아 진짜요. 저 많이 취해서 걷지도 못해요. 가다가 어디 전봇대 끌어안고 자다가 입이라도 돌아가면 책임질 거예요. 안 가겠다고 박박 우겼다. 설마 제가 남자로 보이는 건 아니죠? 난 바닥에 벌렁 누웠다. 그 모습에 보험녀가 잠깐 웃더니 너 정 그러면 저 밑에서 자. 저 밑이라고 함은 부엌 싱크대 밑에 차가운 바닥이었다. 너 내일에 뜨면 바로 가야 한다. 난 술도 취하고 피곤해서 알았다고 하고 베개 하나 얻어서 진짜 부엌마루에 엎어졌다. 그리고 한참 자는데 보험녀가 내 뺨을 톡톡 쳤다.
여기 추우니깐 방에 들어와서 방바닥에서 자. 대신 딴짓하면 안 돼. 그리고 해 뜨고 차 있으면 바로 나가 이러는 거다. 내가 술 취해서 부엌 바닥에서 자니까 좀 미안하고 안쓰럽긴 했나 보다. 고마워요 누나. 잠결에 일어나 침대 옆바닥에 누웠다. 너 코 골지 마. 네. 그때부터 잠이 안 왔다. 그래서 난 슬그머니 그녀 옆으로 갔다. 그녀는 자다가 내가 올라온 걸 아는지 잠깐 인기척을 냈는데 별말은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너 손대지 마 이러는 거다. 순간 자존심이 상했다. 난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코 골고 잠들었다. 2시간 정도 잤나? 잠자리가 바뀌니까 엄청 불편했던 것 같았다. 눈이 번쩍 떴다. 벽에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옆을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이 아줌마 내 팔베개 하고 있고 이 아줌마도 날 꼭 끌어안고 있었던 거야. 마치 내가 자기 남편인 양. 이럴 수가. 나이 차는 나지만 음양의 오묘한 조화인 걸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끌리는 거다. 이후부터는 그녀가 먼저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다. 가만 보니까 아줌마도 외로웠고 워낙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총각이었으니 서로 뒤끝 없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후 난 7급 공무원에 떨어졌고 내 친구는 교정직으로 붙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3년 만난 여성분이 한 명 있어요. 저보다 13살이 많고 42살에 혼자 살고 보험 일을 하는 분이시지요. 저희 집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머니께서 무리하게 집을 구입하시고 빚을 많이 지셨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폭락으로 이어지자 집에서 보내주는 지원도 어느 순간 거의 끊기다시피 해졌고 각자 도생해야 할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던 것도 때려치우고 어디 공장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녀가 먼저 2년 넘게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느냐며 자기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숙식은 무료로 제공해 줄 테니 1년만 더 해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러겠다고 했고 그동안 그녀가 제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얼마 전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 4년 반 만에 붙었습니다. 아직 1년은 안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할 때 외롭고 지친 저에게 늘 밝게 웃어주고 항상 저희 편이 되어주던 여친이었네요. 부모님과 갈등, 고민,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격 후 장거리 연애가 되었고 애정도 점점 식어만 갑니다. 저는 저대로 바쁘고 가면 갈수록 딴 생각만 하게 되고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진짜 나쁜 놈 되는 건가요? 이어서 2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김정태 과장 아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세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의 음성이었다. 네,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내, 안녕하세요. 근데 웬일이세요? 김 부장은 남편의 직장 상사인데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직장 내 부부 동반 모임에서 처음 보고 우리 부부를 유달리 챙겨주시길래 그 이후 개인적으로 몇 번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김 부장님이 나에게 잘해줘도 너무 잘해주는 거다.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오늘은 더 이쁘게 차려입었네. 나는 당연히 좋은 사람이구나 싶어. 김 부장이 짓궂은 농담이나 나를 챙기는 척하면서 어깨에 손도 올리고 손을 잡기도 했지만 나와 친해졌다고 생각하나 보다 싶어 매번 웃고 넘겼죠. 남편의 직장 상사니까. 혹여나 회사에서 신랑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싶어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고 예의 있게 했던 게 그 사람 눈에는 많이 이뻐 보였나 봐요. 남편 일로 기니들을 말씀이 있는데 만나 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긴장된 얼굴을 한 김 부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주문하고 한참의 침묵 끝에 김 부장이 말을 꺼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제 아내와 개개 남편이 불륜 사이예요. 머릿속에서 띵하는 소리가 나며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직장 상사의 아내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지? 내가 못 믿는 표정을 짓자
김 부장님은 휴대폰으로 찍어둔 몇 장의 사진을 나에게 건네준다. 거기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다. 다정하게 손잡고 있는 모습, 차를 타고 배실하러 들어가는 장면,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더 충격적인 모습이 담긴 장면이 있다며 자기와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한다. 김 부장을 따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로 갔다. 차량 내비게이션에 USB를 연결하고 영상을 틀어주는데 나를 잠깐 쳐다보면서 놀라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 아내와 내 남편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둘이 엄청 잘 맞는 듯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야 말았지요.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지만 또 한편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자니 나도 모르게 묘한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보는 내내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내 손을 잡아주더니 너무 상심 말라고 위로해줬다. 자기도 처음 보고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면서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만 손해라며 말이죠. 동영상 속 남편은 사모에게 자기야 부장님이 좋아 내가 더 좋아 그랬더니 사모님은 대시시 웃으면서 말해 뭐해. 당연히 자기가 더 좋지 그러는데. 순간 낯뜨거우면서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부장님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나랑 같은 처지에 놓인 연민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는 제가 부장님 손을 꼭 잡아드렸네요.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화부터 내고 이혼해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불륜관계를 한번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혹시 생각해보고 마음 있으면 연락을 주라고 한다. 며칠 뒤 그 번호로 전화를 하고 말았네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며 저도 부장님과 똑같이 바람 피웠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이 저한테 소홀하게 대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면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그동안 소갈이 해오며 다 죽어가던 저도 운동도 하러 다니고 예쁜 옷들도 사입고 하니깐 몸매도 좋아지는 것 같고 점점 외모도 이뻐지는 것 같아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부장님과 만남을 1년간을 유지하게 되었고 서로의 배우자와 맞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1년 동안은 2세 계획을 갖고 부부관계를 엄청 자주 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도 욕구가 좀 강한 편이었지만 애정 표현은 굉장히 서툴고 속마음 표현도 잘 안 해서 저랑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경상도 남자라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자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한다며 항상 저한테 최선을 다했고 전 애정 표현이 좀 거칠고 남다르긴 하지만 절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네요. 제가 26살 어린 나이에 5살이나 나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고 남편의 눈을 너무나도 똑 닮은 예쁜 아기도 낳았는데 출산하고 4년이 지나도록 자기 전이나 평소에 저에게 터치도 없네요. 현재 출산 5년째. 과부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네요. 제가 안 달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5년 동안 부부관계가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건 누가 들어도 심각한 문제인 듯해서 남편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나는 당신에게 뭐냐고.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 해서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애 낳기 전 내 삶과 애 낳은 후 내 삶은 너의 달라진 태도에 속상하다고. 이렇게 한풀이를 하고 나면 당장은 잘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달래주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무작정 참았어요. 참다 보니 그냥 집에 있는 것도 꼴 보기가 싫고 남편을 볼 때마다 매일같이 뒤를 볶게 되더라고요. 나 좀 봐달라 애원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나 이러다 바람피면 어쩔 거냐. 나 위험해 보이는 거 너밖에 모른다. 하면 나가서 바람피라는 둥.
걸리지만 말라는 둥, 이왕 만날 거면 총각을 만나라는 둥 요산한 말만 매대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숨이 막혀왔어요. 여자로서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싶은 생각이 엄청난 무기력과 자괴감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의 직장 상사인 김 부장께 연락이 온 겁니다. 저한테 남편 문제로 할 말이 있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리고 보여줄 것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 남자를 만나고 나니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고 그 남자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녔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귀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자고 있던지 TV를 보면서도 저한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 몰래 김 부장과 만나오다가 그만 불륜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애 때처럼 가슴이 설레이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라서 그런지 저를 끔찍히도 이뻐해줍니다. 볼 때마다 이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쉴 새 없이 해주고 저를 너무 아껴줍니다. 근데 우연한 계기로 연말에 부장님 댁에서 4명이 다 함께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모가 정성껏 준비하신 요리에 새벽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부장님이 너무 늦었으니까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저희 방으로 부장님이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괜히 할 말이 있으니 우선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부장님께 많이 의지하던 남편이 술자리에서 저와 남편 사이가 권태가 찾아와서 부부 사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고 듣다 보니 부장님 부부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우게 하고 저까지 끌어들인 거랍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생각에 좋으면서도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들어오더니 엄청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결혼 7주년을 너무 축하한다며 이쁜 목걸이를 선물로 주더군요. 이제껏 저한테 그런 이벤트는 처음이었어요. 부장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더니 자기도 마누라한테 준비한 이벤트를 해야 한다나 하면서 오늘은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면서 방에서 나가주셨고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지만 지금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때문에 상대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만은 확실했다. 확실히 남편은 아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아직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나는 당황과 충격 속에서도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순간적으로 만에 하나 도둑이나 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큰 소리로 외쳤다가는 되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야 여보. 왜 그래? 아뿔싸. 목소리 역시 분명 남편이 아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나라니까. 왜 자꾸 그래? 남자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머리맡에 스탠드 불이 확 켜진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 불을 켠 것이다.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고 비명소리가 터진다. 어머나, 맙소사.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신랑 친구 흥식씨였다. 흥식씨 역시 나를 내려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한참이나 몸이 굳은 채 망연자실했다. 놀란 토끼눈을 한 남자를 잠시 멀거니 올려다보다가 나는 비로소 사태를 깨닫는다. 흥식씨가 술이 취해 우리 집을 자기네 집으로 착각을 했나 보다. 흥식씨가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은영씨, 가만히 있어봐요. 기왕 이렇게 된 것. 여기서 그만두면 더 우스워져요. 순간 고민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데 흥식 씨는 보기보단 참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일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없었던 일로 눈 감아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적반하장격으로 기왕지사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누가 깨면 안 되니깐 조용히 해요. 알았죠? 그러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흥식 씨,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나는 한층 더 소리를 죽여 말했다. 이제 와서 할 수 없잖아요. 집을 착각하고 안방에 잘못 들어왔다고 말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동식이나 우리 집 사람이 아 그랬구나 하며 믿어주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평생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그리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다.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인가.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흥식 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몰래 방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 차이고 34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둘이 살기에는 큰 경기도권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는 유독 30대 남자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 총각 시절부터 퇴근하면 다 같이 모여 볼링치고 술 마시고 함께 여행도 다닐 정도로 친했어요. 저도 결혼 후 자주 봐왔던 사람들이라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것도 몇 번 만들어주고 술자리에 부부 동반으로 동석해 다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조금 오바라도 하는 날엔 밤열 드시고 새벽 내시고 상관없이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는 평소 속옷도 안 입을 정도로 편한 복장을 한 채 소파에 널브러져 정신없이 TV를 보고 있는 편인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아주 시겁을 했어요. 둘만 사는 집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에 당연히 신랑인 줄 알고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시겁해서 안방으로 달려갔죠. 몇 번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요즘 이렇게 용감한 남편이 어디 있냐고 좋게 말했는데 2번이 3번이 되고 매번 너무 싫다고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그 중에서도 남편과 입사 동기로 제일 가깝게 지내던 흥식이란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 애가 둘씩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고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어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지냈죠.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흥식 씨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 한 잔 더 하고 싶다길래 저는 맥주에 마른 안주 과일을 깎아 술상을 거실에 차려주고 같이 몇 잔 하다 피곤해서 먼저 안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죠. 그리고 또 얼마 가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혼하고 혼자 살던 친구가 일 끝날 시간에 연락이 와서 우리 집 근처로 나올 테니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신랑도 마침 해외 출장 중이라 심심하던 차에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혼한 친구가 술이 들어가자 자꾸 옆에 남자가 없으니 술맛이 안 난다고 지금 바로 아무 남자나 좀 불러줄 수 없냐고 징징대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술맛이 났겠어요. 그때 마침 흥식 씨에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돌싱남이나 노총각 없냐고 친구랑 지금 집 앞 꼼장어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즉석으로 소개팅 한번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남자 하나 데려오라고 했더니 거래처 직원이라며 총각 하나를 데리고 웃으면서 찾아왔대요. 이렇게 넷이서 술을 마셨는데 즐거운 분위기 탓에 엄청 많이 마셔 모두들 만취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은 신랑이 해외 출장을 갔고 흥식 씨 아내분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간 날이라 서로 아무도 없는 날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또 흥식 씨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저도 필름이 끊긴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 받아줬겠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실수를 하다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그날 이후 흥식 씨는 보름 넘게 우리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초조하기 시작해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번, 3번 그렇게 몇 번 더 한 후에 받더라고요. 받아서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다행히 그 남자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서로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니까 잊어버리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전과 같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흥식 씨가 자꾸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볼 때마다 호감이 가는 겁니다. 평소엔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정치 색깔이라든지 즐겨보는 드라마 등 여러 면에서 공통 관심사도 많고 저랑 너무너무 잘 맞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오로지 사람들 만나 놀다가 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 신랑은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편인데 흥식 씨는 키도 180cm 훌쩍 넘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마동석님처럼은 아니지만 얼핏 봐도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그날도 술을 얼큰하게 먹고 흥식 씨 부부네랑 저희 부부가 노래방을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이 많이 취하면 아무 곳에서나 자는 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방에서 한참 놀다 소파에 뻗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흥식 씨 아내는 친정에 맡겨둔 애들을 데리러 먼저 갔고 결국 멀쩡한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저도 술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분위기를 잘 맞춰 노는 편인데 한참을 서서 뛰어놀다가 흥식 씨가 잠깐 숨 좀 고르자며 발라드를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김현철, 이소라님의 그대 안의 블루를 부르는데 귀신이 저랑 같이 부르자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제게 오른손을 내밀기에 슬쩍 잡고 일어섰죠. 완전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달까? 요즘의 권태기인지 몰라도 그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내에서 만나서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법무사입니다. 남편도 법무사인데요. 같은 법무법인에서 부부를 있기가 껄끄러워서 제가 따로 나와서 법무사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법무사라며 주위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중졸이셨고 조그만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참모를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건설 쪽에서 험한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못 걸으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 옥탑의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23살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도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름 아이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의 친정 부모님이 시댁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냐? 없는 집에 시집을 가면 고생탈자도 확 열리는 법이야. 네 능력에 네 미모에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뭐하러 그래? 그런데 저는 이미 남편이 정이 들 대로 들어버린 상태라서 친정 부모님 몇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법무사인데 시댁 형편이 어렵게 사는데 무슨 대수예요? 걱정 말아요. 잘 살 테니까. 시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없이 사는 집에 온다니 나야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시어머니는 저를 참 이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향한 마음 하나로 순수한 사랑뿐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법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공부에만 신경을 쓰느라 그저 얼굴만 알고 지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더 친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남편의 겉모습만 봐서는 부잣집의 막내 도련님처럼 생겼어요. 기티가 철철 흐르는 생김새에 뾰족이나 한 부대는 끌고 다녔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에 집중을 하느라 단 한 번도 연애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도 야급다진 남자들 여름 만나다 보니까 남편처럼 이렇듯 순수한 남자가 더 끌렸어요. 남편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법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신의와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받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웬만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 동생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알아봤어. 내 동생이 자기도 힘들 텐데 용돈도 보내주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전부 다 나한테 다 썼어. 내가 좀 이기적으로 살았지. 그래서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는 앞으로 더욱더 잘하고 살 거야. 도움을 준 고마운 가족이든 아니든 가족한테 서로 잘하고 사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했건 안 했건 간에 가족들의 사랑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말에도 별로 개의치 않아 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생활비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식당 참모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을 손에서 넣어본 적도 없었는데 일을 하려고 아들이 준 돈만 팔아보고 살면 그게 사람이냐? 나도 일을 해야 살지. 놀면 뭐하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건강하신데 집에만 계시면 뭐하나요? 힘든 일만 아니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외벌이로 어떻게 아이를 셋이나 키워내면서 늘 신우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는 몽땅 신우한테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치며 화장 하나까지도 신우 삶에 보태라고 다 갖다 주는 것 같았는데 그걸 뭘 할 수 있나요? 부모 마음이라기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모할 바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신우이가 애를 셋이나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전화를 주셨어요. 라연이 애미냐? 집에 왔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서 자세한 얘기는 하고 지금 내가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네? 이 시간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툭 끊으셨어요. 무슨 일이지?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서 집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방문 연락이 의아했습니다. 고지의 현금 비리 올려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 뒤로 누군가 더 있더라고요. 밤중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신우이였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아가씨 아니에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밤중에 미안하네. 얘기밖에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시어머니 한 손에는 신우의 5살짜리 큰아들의 손을 잡고서 그러셨어요. 일단 애들 치우니까 얼른 들어가자. 라고 하시며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이제 갓돌이 지난 신우의 막내딸을 받아서 작은 방으로 안고 들어가셨어요. 전 렁겁게 신우에게 얼른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조금 황당하게 짤가 없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들어오라고 하자 어린 둘째들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캔니, 우리 현수가 오줌이 마렵대. 화장실 어디야? 응, 저기야. 이쪽으로 데리고 와.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나와서 열려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만 기절 초풍 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문 앞에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예 살러 온 거야? 불길하니까 막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든 어린 신의 막내딸 예민하다며 다시 제 안방 침대에다 눕혔어요. 시어머니가 잠든 이를 제 안방 침대에다 다시 눕히고 나오시길래 여쭸어요. 어머니, 밖에 짐은 뭐예요? 보면 모르냐? 여태 하늘 안 나르고 뭐했냐? 네? 아가씨 짐이에요? 무슨 짐이 저렇게 많아요? 이사한 줄 알겠네요. 아니, 그럼 애가 셋인데 안 그러겠냐? 얼른 나열하니까 뭐해? 네.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신경이 날카로우신 게 다른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신이도 화장실에서 아들 오줌을 누이고 나와서 짐을 저희 집안으로 들여다 놨어요. 제가 그런 신우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었어요? 안경 좀 벗어봐요. 밤중에 무슨 안경 그렇게 치아 색깔로 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냈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냅둬라. 쓸말 하니까 썼겠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남았냐? 또 한 번 제게 떼정스럽게 말씀하셔서 저도 여간 기분이 언짢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게 화내실 일은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신인이 저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앉아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서 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진숙이가 박서방이랑 싸웠단다. 저 조랑만한 얼굴에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주먹질을 했어. 그런 놈하고 살겠냐? 그래서 내가 이리로 애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네? 싸우는데 애들 데리고 이리로 오면 어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이 안경을 벗기더니 신이 눈탱이가 밤탱이 같은 모습을 가리키며 제게 굴셨어요. 이것 좀 봐라. 허구한 싸움만 났다면 애들 앞이고 뒤건 간에 동간을 안고 이렇게 주먹질인데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내가 애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고 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어머니 집으로 가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자 신이와 시어머니가 둘이 함께 얼척없던 표정으로 웃더니 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 이거냐? 불쌍한 네 신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애들 셋인데 그 추운 옥탑방집에서 어찌 지낸단 말이냐? 우편이 심해서 나도 잘 씻지도 못해. 별스럽네. 눈치 주지 마라. 저를 아주 천하의 나쁜 년 취급을 하셨습니다. 신이는 보기 안쓰럽게도 상당히 많이 얻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신이가 영 불편하고 예민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 왔으니까 작은 방에다 이불 깔아둘 테니까 거기서 애들과 함께 자도록 해요. 어머니는 어떠실 거예요? 어쩔 인물 어쩌냐? 나도 오늘은 친숙이라 할 말도 많으니까 자고 갈란다. 너무 또 당연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별로 느끼지는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렇게 차려오는 몰골로 나타나는데요. 이들까지 셋이서 어쩌겠다는 건지 시어머니는 오로지 신이 생각뿐이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정도로 사위한테 딸이 얻어 터졌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저도 많이 속이 상했지만 부부싸움이라서 이렇쿵 저렇쿵 묻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이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신의 얘기를 들을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애들 좀 잘 봐라. 내가 친숙이라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애들 밥 좀 챙겨 먹여. 네, 그럴게요. 뭐 어쩌겠으니까. 어린 신우 애들들을 굶길 순 없었으니 제가 챙겨 먹여야죠. 무슨 일 때문에 싸워서 저 모양이 되는지는 몰라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을 생각인지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구하고 와야 하는 게 아닌지 무작정 찾아와서 이게 무슨 민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해서 오빠 집으로 피시러 온 건데
마음 넓게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 밥을 챙겨 먹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안 오고 뭐해? 빨리 와. 어머니랑 아저씨가 애들 데리고 와 있어. 뭐? 왜? 나도 몰라. 자기한테도 어머니가 아무 말 없으셨어? 응, 무슨 일 있는 거야?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가씨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리로 온 것 같아. 빨리 오기나 해. 알았어, 다 왔어. 남편이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시내에 함께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시더니 남편만 쏙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니가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며 그랬습니다. 이 자식 하면 안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이렇게 패? 라고 하면서 남편이 매부에게 전화를 해서 꼬리꼬리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사람 새끼냐? 매부가 그러고도 남자야. 나이도 어린 내 동생을 데려가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너 나한테 눈에 보이면 뒤질 줄 알아. 알았어? 라며 한참을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희한하네. 왜 저래? 잡아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른 듯 넌자고 왜 저러는 거야? 남편은 자기 매부와 한참 동안이나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작은 방에서 나와서 베란다로 나가서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모양이에요. 저는 궁금한 나머지 베란다로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남편이 또 한 번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제게 그랬어요. 너는 모르는 게 더 낫겠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알아야지. 말해봐. 아니, 그냥 하기 싫어. 들어가 있어. 추우니까 감기 들겠다. 담배 끊었는데 담배 생각이 나서 죽겠네. 왜 아가씨 얼굴에 조모형을 만든 거래? 뭐다 터지고 엄마한테 전화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장에 짐 싸서 오라고 한 거지. 아니, 그럼 어머니 집도 있는데 왜 여기로 온 거야? 저 모양 원 사람을 다시 나가라 볼 수도 없고 저렇게 짐 싸서 온 걸 보면 하루 이틀 있을 것 같지가 않던데. 그랬더니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지금은 진숙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가 조금만 참아. 내가 오빠니까 친정이랍시고 찾아온 거잖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자. 알았어.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싸운 건지 말 안 해줄 거야? 좋은 얘기도 아닌데 너까지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한테나 친숙이한테도 먼저 말해주기 전에 묻지도 마. 지금 엄마도 그렇고 친숙이도 참 힘들어해.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이를 내칠 수도 없는 어르시고 거기다 대고 꼬치꼬치 묻게 더 거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제 딸의 반인 작은 방을 차지하고 있는 신인의 가족들과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하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이들을 돌봐주신다면서 다니다 식당도 잠시 그만두시고 저희 집에서 그냥 사셨습니다. 부부싸움이니까 한 며칠 있다가 가겠거니 했는데 갈 생각을 도통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자기네들 그에 밥 해먹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산을 이루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이네 아들들이 어찌나 나대던지 혼을 쏙 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가 불쌍하다며 신이에게 손을 딱딱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뿔따구가 나기도 했고 스팀을 받는 듯해서 제가 신이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설거지는 해놨어야지. 이게 뭐야.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는 기본이 아니에요? 설마 나보고 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언니, 그냥 냅둬요. 내가 할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며느리 밥을 따로 차려둔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밥 먹고 난 뒤에 그대로 상도 안 치고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밥을 먹었으면 상도 치워야죠. 이건 왜 그냥 둔 거예요? 지금 바로 치워요. 어머니랑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라고 하자 갑자기 서럽게 울면서 생쇼를 했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언니가 올 때가 되어서 밥 먹으라고 안 치운 거예요. 언니가 밥 먹고 치면 될 것을 왜 잔소리 폭탄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새 신이 가는 말을 들었는지 제게 태워봐서 그러셨습니다.
너 뭐 하는 물건이냐? 네가 지금 친숙이를 구박하는 거냐? 네가 네 집이니까 네가 다 해야지. 누구 보고 하란 말이야. 너는 친숙이야 불쌍하지도 않냐? 억서 신이도 시켜먹으려고 해? 싹 다 네가 다 해라. 지가 밥단 차려주면서 잘 차려먹으면 고마운 일이지. 말도 많네. 이젠 보자 하니까 쌍으로 내 속을 긁어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러고 온 사람한테 밥단 차려놓고 먹다 남은 반찬에다 밥 먹고 치우라고 하질 않나. 설거지를 나보고 하라는 듯이 산을 이루고 있지를 않나. 피곤해 죽겠는데 왕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얻어 터진 게 불쌍해요? 최소한 웃기는 집에 와 있으면 기본적인 것은 해야 애이잖아요. 어머니 네가 안 나가시면서 뭐 하시나 제 저녁밥상도 안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아가씨가 먹다 남은 반찬에다 결혼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제가 거지예요? 그럴 때 시어머니가 둔내 쌍신지를 켜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버시야? 네가 지금 블렌즈가 부채질하는 거냐? 진수가 죽겠는 팅이가 밤팅이가 되어서 오니까 우습게 보여? 네가 사람 같으면 그러면 못 쓴다. 네 집에 왔으니까 네가 밥도 차려주고 출근도 하고 일찍 와서 저녁밥도 해줘야지. 안 그러냐? 참 기가 막혀서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시어머니가 어거지 소리를 해대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뺄난 김에 저도 참지 않고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것이 눈땡이나 밤땡이로 만들었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너 말 다 했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친색이 되면 속상해 죽겠는데 너까지 거기다 기름칠하냐? 어? 어머니가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고 저는 안 보여요? 제가 무슨 죄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받아줬더니 밥 안 차려준다고 하질 않나. 이러고 온 사람한테 설거지거리를 남겨놓질 않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오메, 이거 말하는 것 좀 보소. 완전 상전일세.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잔소리 따빌총 시작하시길래 제가 신의를 잡았어요. 아가씨, 욕조에도 기저귀로 옷들을 담가놨던데 빨리 치우던지 빨던지 해.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안 치워? 남의 집에 왔으면 최소한 그런 눈치는 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폭발해버렸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정도는 그냥 반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 이상은 저에게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일다시대 식구들은 내 북한에 와서 치를 치고 있는 자체가 하나부터 이어까지 스트레스일 뿐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퇴근해서 집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제 딸은 라연이만 아니었으면 집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라연이는 친정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돌봐주시다가 주말에 제가 데리러 가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집에 계시면서 라연이를 친정 부모님께 보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제 얼굴 표정이 험악해지자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제게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매라 신우이가 그렇게 네 눈에는 웃었냐? 내가 네가 보문사라서 태어났다고 이뻐를 해주니까 아주 포장머리가 없구나.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해서 보문사를 만드는지 알긴 하냐? 저도 지겨워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이젠 그만하세요. 생색도 적당히 내셨어야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생색낼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시었지? 네 남편 공부를 시키려고 진숙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 줄이나 알아? 아가씨도 그래요. 동생이 오빠 공부하려고 용돈 좀 대준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색을 낸 거예요? 그러자 또 열받은 시어머니가 얼른 내뱉은 말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진숙이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네 소방 공부시키려다가 저렇게 된 거야.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라연이 아빠랑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제가 뭐 어땠다고 그러시냐고요. 그러냐? 그래, 그럼 긴 말 할 것 없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말씀해보세요. 또 무슨 말씀하실 건데요? 내가 라인이 아빠한테도 말했지만 여기 이 집을 팔아서 진숙이 빚부터 갚아야겠다. 너는 우리 집에서 살면 되니까 둘이 돈을 잘 버니까 금방 또 집을 사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제기가 어떻게 됐나 하고 의심했어요.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시는 거요? 말 같지도 않아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 빚은 먹고 저희 집을 팔자는 말은 뭐예요? 좀 알아듣게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자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제 두 손을 잡고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안다. 네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진숙이 좀 살려다오. 그러니까 차근차근 알아듣게 말씀해보시라고요. 그게 말이다. 진숙이가 임신을 해서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애들만 키웠잖니. 돈이 어디 있어서 네 신랑 공부를 시켰겠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잖아. 학원비며 책값이며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내가 벌어서 돈 대줬겠니? 그래서요? 진숙이가 할 수 없이 박서방 돈에 손을 댔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돈을 많이 빌렸은 모양이야. 그게 제때 갚았으면 될 것을. 너도 알다시피 박서방 가게가 잘 안 됐잖니. 진숙이가 아무도 모르게 알아서 잘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1억 8천만 원이나 되었지 뭐냐. 그러니까 니들이 갚아줘야지. 어쩌냐. 그래서 제가 신이를 한번 쳐다봤더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라인이 아빠랑 알아서 상의하시고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아가씨 빚을 갚으란 말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대로 불쌍해서 며칠 지내다 가라고 했더니 이제 빚까지 떠넘길 작정이세요? 난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지금 당장에 돌아가세요. 두 분 다 내 집에서 나가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붙잡고 얼르며 타이르듯이 그랬습니다. 너는 한 봐서 모른다. 진숙이가 얼마나 네 신랑한테 잘했는 줄 아냐? 오죽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네 남편 공부를 시키려다가 저 지경이 되었겠냐. 지금 진숙이가 저렇게 지 남편한테 얻어 터진 것도 다 그 때문이야. 돈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줬다고 말이다. 어머니, 백날 저에게 그런 말씀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헛수고 마시고 아가씨랑 지금 당장에 짐 싸서 돌아가세요. 그래도 애원하듯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참 듣기 꼬북하더라고요. 네 신우이가 이혼을 당하고 애들하고도 떨어져 살면 좋겠냐? 이혼을 당하긴 누가 당해요? 아가씨가 이혼을 해야죠. 눈탱이 팜탱이를 만든 남자라 더 살아봤자 좋은 걸 못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죠. 그리고 아가씨가 진 빚은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 보고 갚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집을 팔면 대출 빼고도 진숙이 돈은 갚을 수 있을 것 아니냐. 너희들은 금방 집 사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얼굴 가만히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 진심이세요? 진심이고 말고 이번 한 번만 진숙이 좀 살려다오. 알았으니까 일단 아가씨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생각은 해볼 테니까요. 그러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좋아 죽고 못 살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젠 진숙이 너도 살았다. 네가 네 남편 몰래 빚진 걸 갚으면 더 이상 뭐를 하겠냐? 아이고, 내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는 날개가 달렸는지 기분이 따라달 듯한 모양이었어야 다시 한번 확인차 제게 물었습니다. 꼭 진숙이 돈을 갚아야 하니까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진숙이 빚을 갚아줘야 한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깨어나기 전에 얼른 가세요. 아니다. 가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설거지랑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가나. 라고 하시며 신이한테는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고 그때서 제 저녁 밥상을 차린다고 설레발을 떠셨습니다.
먹다 남은 찌개는 냅두고 새로 순두부찌개를 끓여서 밥상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욕조에 신이 애들 빨래도 하시고 집안 청소도 한다며 신이를 한참 동안이나 밥석을 떨다가 애들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았는지 오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라연이 엄마, 정말이야? 뭘? 진숙이 빚 갚아준다고 했다며. 진짜로 이 집을 팔아서 돈 만들어줄 거냐고. 아니, 내가 미쳤냐? 나와 상관도 없는 돈을 왜 갚아주냐? 뻔한 거 아니냐? 아가씨가 이리저리 돈 갖다가 엄청 많게 쓰고 갚아달라는 건데. 저러니까 자기 신랑은 너덕 터지고 살지. 안 그러냐? 뭐? 그럼 엄마한테 헛소리한 거야? 얼른 내 집에서 나가시게 하려고 생각해본다고 할 뿐이지. 갚아준다고 한 적 없다.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진숙이 힘든 모양이던데 이 집 팔고 갚아주자. 애가 셋인데 이혼하게 생겼어. 네 앞길이나 걱정하시지? 네 동생보다 네가 먼저 이혼하게 됐는데 모르겠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번 뺄 때 꽂은 맛을 본 사람이 또 안 그러겠냐? 자기 남편 몰래 1억 8천만 원 빚을 진 간도 정상이 아닌데 그 빚이 자기 공부 뒷바라지 썩다고 사기치는 인간도 더 정상이 아니지 않냐? 집 팔아서 신이 빚 갚아달라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거기에 보안해동하는 남편이란 작자도 못 믿을 인간이다. 이혼하자. 뭐야? 고작 그 정도 이혼 말이 나와. 고작 그 정도라고 했냐? 넌 그게 문제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을 팔 테니까 너한테 남은 돈 있으면 네 동생한테 빚 갚아주던지 알아서 해라.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전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이 안 된다고 사정을 했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이상 멈추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귀에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제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네가 제정신으로 친색의 빚을 갚아준다고 한 줄 알았더니 뭐 이혼? 그게 말이 되냐? 어머니가 어른들을 집 팔았으니까 라인이 아빠한테 아가씨 빚 갚아달라고 하세요. 돈 있을려나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남편 몰래 남편이 들었던 적금을 깨서 투자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꽤 큰 금액으로 불었어요. 미리 이혼 서류 도장을 찍기 전에 빼돌렸습니다. 저도 신이한테 배운 게 있었어요.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각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